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중 관계의 강의를 맡은 정상기 교수입니다. 그동안 약 한 37년간 외교 현직에 있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 한 35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그동안 한중 관계의 그 시기별 발전 현황, 또 현재의 평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목차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수교 이후 시기별 한중관계, 그리고 현재의 한중관계 현황 평가, 세 번째로 실제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변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변의 4강의 국민소득, 경제력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국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력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중국이 14조 9천억 불, IMF 통계로 이제 금년 통계입니다. 미국이 20조 8천억 불, 대략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일본이 4조 9천억 불, 러시아가 1.5조 달러, 한국이 1.6조 달러. 재밌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약 3분의 1. 70년대 말에 제가 외교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때는 한국이 일본의 한 1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의외로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GDP가 좀 작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영향력은 러시아가 굉장히 크죠. 일단 이게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입니다. 저희가 이 지도를 자꾸 이제 많이 봐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4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적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4강과 우리가 면하고 있기 때문에 얻고 있는 이익이 대단히 큽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의 경제 발전, 90년대, 2000년대 경제 발전은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거대 국가가 양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들을 당해서 그들로부터 기술, 자본,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받아들였고 중국에 대한 거대한 시장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이런 점을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별 한중 관계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 대통령은 88년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북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 동구권과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독 이런 나라들, 또 소련,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은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2년에 9월에 곧바로 중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이제 수교 공동선언 사진이고 우리 이상옥 장관, 그다음에 정기첨 중국 외교부 장관의 이제 수교 서명서를 서로 교환한 그리고 한 달 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진입니다. 6개월 남기고 후에 이제 퇴직하셨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의 한중 관계라는 건 가장 큰 게 이제 수교 공동선언, 수교를 했다라는 걸 하나를 뽑을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 5년은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무조건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는 클린턴 행정부 1기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 국제사회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고, 양국 모두 상호에 대한 높은 기대감,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중국이 실망이 조금 시작이 됐다. 또는 저평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가 좋았었고 지금 회고를 해보면 역대 최고의 한중 관계 밀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북 정책, 특히 남북 화해협력에 대해서 서로가 공조했고, 물론 그 시기에 마늘 분쟁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몇 달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만은 막 그 영향은 최소화하는데 그쳤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DJ의 외환위기 극복 그런 능력 또는 개인적 어떤 그런 역량이나 국제적인 인지도에 저희가 힘입은 게 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 1년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북경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 중국을 떠났지만 한국인은 마지막까지 중국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좋았었고요. 아마 이제 2004년에 중국이 들고 나오는 이 동북공정, 즉 고구려사가 자기네 역사다. 자기네 변방사의 하나다. 이것이 양국 관계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외교부의 그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큰 사건이었고,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제가 이게 퍼스트라고 써놨습니다만, 첫 번째 계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우리 한국의 고구려사를 자기네 고구려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 당신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분명히 한반도에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느 날 후에 가봤더니 아예 그 홈페이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공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 북한 핵 문제를 이유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협력이 서로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적 양국 관계가 끝날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005년 9.19 공동성명,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첫 번째 중요 공동성명입니다만 당시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걸 주재를 했었죠. 이명박 정부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역대 행정부 간의 관계가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한미 관계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많이 나빴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MB 집권 1년, 2년 때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제스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중국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은 한중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실 굳이 남과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제 양국 정상회담 때 초기에 서로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이 기대했던 거는 북한의 그 당시 김정일 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때 혹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장래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또는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평가를 위해서 서로 한중 간에 정보를 교환하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 정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랑 한국과 그런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토의하기를 우선 거부를 하고 중국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한테 이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걸 내걸었지만은 주요 어젠다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그 시기에 2010년에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사건입니다만
그 당시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북한에 의한 눈에 보이는 뭐 연평도 사건 같으면은 다 우리가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양비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중 간에, 남북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해 양국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어떤 그 성찰을 해야 되는 그 과제를 주는 두 번째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입니다. 초기 3년은 굉장히 뜨거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MB 정부 때 악화된 관계 때문에 한중 양국 모두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한편으로 박근혜, 시진핑 두 사람 다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이제 아들, 딸이었다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및 호감도가 크게 작용을 했었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9월 그 중국이 한 그 70년 종전 70주년 행사입니다. 일본을 일본 패망 70주년 행사 때 이제 소위 천안문화 퍼레이드 행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 그 당시 말이 많았죠. 미국이라든가 일본, 서방국 일체 지도자들은 다 참석을 거부를 했는데 다 참석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약 한 30개국 국가들의 수반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친중 국가들이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갔으면 아마도 이게 동네 잔치로 끝났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방권에서 참석함으로써 이 행사가 크게 빛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워를 했었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2016년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응을 해서 미국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그 여행 제한 조치 또는 한중 문화산업 분야의 어떤 그런 그 제한 조치들, 허가들이 지금 잘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우리 한국에게 어떤 의미냐. 걸핏하면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어떤 한 세 번째 큰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 비교적 양국 정부 간 관계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해법 또는 비핵화 해법이 서로 유사하고 양국 집권층 간의 상호 그 호감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양 국민 간의 상호 이 비호감도는 역대 최고입니다. 금년 10월에 미국의 그 퓨 리서치, 유명한 미국의 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서방 각국의 그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75%가 중국이 싫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물론 일본, 호주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슷한 통계로 했습니다만은 역대 그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표시 조치가 과거의 그 동북공정 때 이후로 지금 최고의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조금 전까지 각 행정부별 한중 관계에 관해서 대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계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교로 인해서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이익이 상당히 공유를 할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또 우리로서는 과거에 자유진영만을 향해서 외교가 가능했는데 한중 수교로 인해서 마지막 360도 전방위 외교가 가능하게 됐다. 이걸 가장 첫 번째 하나의 그 수교가 가져온 이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시기에 지난 28년, 29년 동안에
양국의 그 경제 협력이 양국 관계의 어떤 그런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에 이제 새로운 과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다시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의존도가 너무 이제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의 30%, 홍콩을 경유한 수출을 포함을 한 겁니다. 홍콩 수출이 대부분 한 80%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그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또 우리 사회 내에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당장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간에 이 중국에 대한 외교 방향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언론도 다릅니다. 국민들도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는데 지금처럼 분열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 관계와 각 이슈마다 상당 부분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측 요인이 있고 한국 측 요인이 있고 물론 제3의 요인, 국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제적인 요인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 요인 또 한국 측 요인이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근데 중국 측 요인은 가장 큰 게 중국 자신의 국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힘을 통한 강대국 외교를 굉장히 지향을 합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은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주변 국가에 그동안에 소위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하고 센카쿠 문제를 가지고 히토류 수출 금지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강하게 경제적인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죠. 몽골에 대해서도 했다가 몽골이 이제 항복을 해버렸죠. 필리핀에 대해서도 해서 필리핀도 결국은 항복한 셈이죠. 베트남에 대해서도 한 몇 년 전에 강하게 취했죠. 멀리는 노르웨이 또는 서방의 몇 나라들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위 강대국 외교, 소위 말하면 강대국 외교죠. 힘을 통한 외교. 또 국가가 안 될 때는, 나서기 어려울 때는 교묘하게 선전선동 기구를 이용을 해서 애국주의를 부추깁니다.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국가가 나서서 대신 하기 어려운 거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든 각종 선전선동 모든 여론을 국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언론 통제를 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소위 애국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재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한때 수교 초기에 대략 한 15년 정도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북한 자신이 중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러다가 2010년을 계기로, 2010년이라는 해는 미국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때 피벗 투 아시아에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공식 선언한 해고, 또 중국으로서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GDP 넘버 2가 된 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과 넘버 1, 2를 다투어 본격적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마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또 다른 우리 한국주 요인도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우리 한국 국내의 국론 분열이죠. DJ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MB, 박근혜,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까지 소위 말하면 이 우리 국내 중국에 대한 그런 국론 분열, 외교 자체를 하나의 집권 세력이 정파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외교를 하는 비밀 외교를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주의 중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과거에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 농경시대 중국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중국인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에 대한 전략 전술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황을 간단히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통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뭐 금년 1년 동안은 이제 사드 보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 활동 이제 제한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도 금년마저도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흑자 대상국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무역협회 통계를 봤더니 저희가 수출이 1198억 5,900만 달러, 수입이 뭐 979억. 대략 우리 수출의 25%, 해마다 지금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홍콩을 경유하는 걸 포함하면 대략 한 30% 되고요. 과거의 한중관계, 호황 때 양국관계 현황을 제가 밑으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건 대략 2016년, 17년,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 취하기 전 해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투자가 5만 4천 건, 약 800억 불, 현지 법인 수가 한 2만 5천 개. 인적 교류는 우리가 800만이 가고, 방한 중국인이 800만, 방중 한 470만, 연간 1200만, 1300만 명이 그 인적 교류가 피크된 해입니다. 2016년. 항공노선도 주당 1000편, 60개는 이건 뭐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항공노선, 한일 간의 항공노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선입니다.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 재중 7만 명. 또 한국 내에 체류하는 그 중국인, 조선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110만 명. 우리가 재중 동포대 약 한 50만 명.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국 관계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특별히 인근 국가 간에는 대부분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 전제가 한중 관계에 이래저래 뭐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은 이 정도는 상당히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양국 관계 부정적 요인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가 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보완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이 우리와 제3국 시장에서 이제 많은 품목에 있어서 결국은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힘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조금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전에 1990년 우리가 수교 전전해입니다. 중국의 GDP가 토탈 GDP가 3,930억 불이었습니다. 한국이 2,790억 불이었습니다. 대략 우리가 중국의 70% 막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국의 GDP가 이 IMF 통계가 14조 8천억 불, 한국은 1조 5,800억 불. 그러니까 대략 한 9배, 우리 9배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30년간 약 35배 GDP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약 한 7배, 6배 내지는 7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좋았던 양 국민들 간의 상호 인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회복 기미가 좀 잘 안 생긴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악화된 상태. 마치 한일 국민들 간의 감정이 계속 그 역사적인 연유로 인해서 안 좋은 상태로 있듯이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 우려됩니다. 이어서 한중 관계에 이제 앞으로 전망하는 데서 주요 변수를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쌍무적인 그 관계 악화 요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양국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이제 북한 요인, 미중 관계 요인, 그다음에 물론 양자적 요인 제가 세 번째 넣었습니다만은 북한 요인은 우선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또 북핵 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B 정부나 박근혜 이 두 보수 정부 때는 북한 정권이 굉장히 불안하게 본 겁니다. 북한 정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사전에 미리 중국 당국과 협의를 하자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국이 보기에는 북한 정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물론 가난하다. 그러나 중국 경험으로 볼 때 옛날 중국도 50년대, 60년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정권은 문제가 없다. 가난하다고 무너지는 정권은 없다. 그게 이제 우리랑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예 중국은 한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은 우리가 잘하면은 조금만 견제를 하고 컨테인을 하고 제재를 가하면은 북한이 스스로 멸망하거나 자멸하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강경책을 써야 된다는 게 기본 시각이었고 중국은 그러면은 안 된다. 결국은 안으로 똘똘 뭉치지 그게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풀고 나오지 않는다.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소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큰 갈등이 없습니다. 또 이 북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시 정책. 중국이 북한을 중시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게 우리 한중 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미중 관계 요인,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좋으면은 한중 관계가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자꾸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받도록 저희 스스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중심을 잘 잡고 적절한 외교 정책을 취하면은 제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굳이 집에 겁을 먹고 마치 고래등 싸움에 무슨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표현을 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은 새우가 아닐 뿐더러 미국과 중국 이런 국제관계 역학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둘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대한 저희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몇십 개 국가들이 비슷하게 그런 처지를 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미중 간의 이 이념과 가치 분야의 갈등, 당장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민주주의 공동체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바이든이 전에 금년 4월에 포린 어페어스 기구한 글에 보면은 싫었더군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하나의 이제 외곽 포석의 노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가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참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경제 분야에 소위 디커플링 또는 밸류 체인을 바꾸는 부분들, 외교 군사 분야에 이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남중국의 문제, 저희 나름대로 다 지금 현재 이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부가 최대한 표 안 나게 양쪽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더 분명한 우리 입장을 표시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한미군 역할 부분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에 의해서 동맹조약에 의해서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어느 때부턴가 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기능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들고 나오는 게 이 다음 부분입니다만은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는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 위협은 이 사드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 미국이 사드를 가졌다 놓은 이유는 중국의 내부 사정을 샅샅이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일부러 그래서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3번 양자적 요인입니다. 양국 간 안보 이익이 한중 간에도 충돌하는 겁니다. 또 이념적 충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또 문화적, 역사적 요인. 이게 이제 수교 초기에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후 수시로 양국 관계에 돌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북공정, 또 강릉 단오제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등재를 했더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단오절 행사가 중국 건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거는 중국의 단오절과 전혀 다른 강릉 단오제만의 어떤 하나의 독특한 풍속 습관이라는 걸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 중국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이것도 양국 관계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네티즌들과 언론들이 뭐 이효리나 BTS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이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현실적인 요인, 중국이 우리의 최대 경협 국가이고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협력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여러 가지 여지를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중 관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중국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의 저자세 외교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일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조급증, 성과주의, 비밀주의, 개인기 또는 소통 주체의 독점, 내부 통합 능력 부재, 또 비핵화 과정의 과도한 중국 역할론.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은 첫 번째 의제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어떤 페이스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계속 중국한테 그런 것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더라도 중국 스스로가 자기 국가 이익 차원에서 결국은 할 거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중국 역할론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자세 외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문화나 전략에 대한 몰이해.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냥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국 외교 환경에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중국 앞에 서면은 항상 조금 작아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오히려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은 당당하게 외교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의 한중 관계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한중 외교 환경이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가 이 양자 관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에 이 한중 관계가 1대1 관계였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관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 말고도 미국, 일본, EU, 우리 우방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이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스스로의 외교의 능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과거 500년, 1000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의 절대국력이 절대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제가 자꾸 이제 우리 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는데, 결국은 1000만이 안 됐다. 500만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600만, 700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인구가 그렇습니다. 한 몇백 년 전에. 중국의 인구가 이미 그 당시 1억 1000 또는 1억 5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국력은 전 세계 우리가 많이 자랑도 합니다만 GDP가 항상 전 세계 지금 10위권 전후에 드나들고, 또 우리 사회 체제 자체가 굉장히 우월하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을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잘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외교 전략을 저희가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원칙적 또는 일관성 있는 외교를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특수관계를 넘어서 제도화하자는 거는 제발 중국한테 가가지고 한중 간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국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양국 관계를 오히려 항상 약소국이 강대국 할 때는 그런 원칙을 들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내부 역량, 외부 역량을 스스로 강화를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론 통일을 하고, 외부적으로 한미동맹, 일본, 아세안, 인도, 러시아, EU 등과 이런 협력을 강화하면 해야 된다. 결국은 이런 나라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럼 묘합니다. 한중일 삼국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좋으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과. 그런데 한일 관계가 지난 몇 년간 나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국의 페이스에 걸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부와 국민 전체의 전략 마인드를 좀 함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공산당 체제의 특성이나 전략 전술, 협상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박사학위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학자, 문학, 어학의 이 박사들은 수백 명이지만 중국 공산당을 가지고 학위를 한 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전선동술 또는 각종 어떤 그 군사 전략 또는 그런 그 전략 전술에 저희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같이 서로 전략 마인드를 함양을 해서 중국을 좀 더 이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 지금 강의 마지막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